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강의, 이승만에 대한 왜곡과 진실. 3일 동안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적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은 공산화되는 나라입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공산화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혼자의 힘으로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세우고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 이게 60년 넘게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거 세우자마자 곧장 없어질 거다. 심지어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그래서 건국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랑 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갔죠. 근데 김일성이 김구 선생 앞에서 그 인민군 열병식을 합니다. 16만 대군이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소련 때 탱크를 앞세우고 전투기에 박격포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지금 총도 한 자루 제대로 없는데요. 김구 선생이 딱 보니까 이건 전쟁 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사실은 김구 선생이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니까 그 당시 공산화되기 이전입니다. 그 모택동의 공산군과 싸우고 있었던 오늘날의 대만이 된 나라죠. 자유중국. 원래는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장개석 총통이 유어만이라는 외교관을 보냅니다. 그 유어만이라는 사람은 김구 선생님 아들의 친구였어요. 그 유어만이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난 어렸을 때부터 당신 아들 친구로 맨날 집에 드나들면서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아들같이 지냈습니다. 나한테 좀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공산화 막아야 되는데 왜 건국을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인간적이신 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양 가서 다 봤는데 인민군은 이미 남침 준비를 다 끝냈다. 그 인민군이 쳐내려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거 금방 없어질 건데 어차피 공산화 될 건데 뭐하러 나라 세우느냐.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순리고 대세다. 김구 선생이 평양 가갖고도요, 이렇게 통일정부 세우기 위해서 회의하신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공산군이 다 남한까지 휩쓸 텐데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라 대화가 안 될 거고 나는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까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고 했던 그런 발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역사 증거로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워지기 어려운 나라였고 없어지는 나라였는데 이승만이라는 한 위대한 고집쟁이죠. 이승만의 고집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내서 우리 5천년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그런 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은 혼자 힘으로 나라 세우고 혼자 힘으로 공산당 막았으니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공산화를 추진했던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 건지 모르고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북한에도 많았고 남한에도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승만은 원수입니다. 그래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이승만을 제일 많이 연구한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북한입니다. 왜? 이거 쳐내려가서 6.25 전쟁까지 일으켜서 공산화 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승만이 미군을 끌어들였잖아요. 6.25 전쟁 터진 게 1950년 6월 25일. 그 1년 전인 1949년 6월에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군 철수한 지 1년 지나갔고 미국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 40년 친구였던 메가더라든지 또 전쟁 터지자마자 한국에 군사 보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그럼 메가더.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이 누구냐? 그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둘 다 이승만의 40년 친구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더는 소령 때부터 이승만이랑 친했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승만의
조지 워싱턴 대학 동창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동창생이에요. 학사하고 박사학위를 같이 땄습니다. 심지어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승만이 둘도 없는 친구라 끊임없이 이승만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너네 미국이 한국 도와줘야 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가운데 최고 지도자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 군인 가운데 최고 지도자였던 존 메가더 총사령관, 이 두 사람이 전쟁 나자마자 당연히 한국을 도와야 된다. 트루만 대통령도 돕자. 그래서 결국 150만 대군을 보내 한국을 지키게 됩니다. 그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승만 하나만 없었으면 공산화 됐는데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전쟁 끝나자마자 북한의 역사학자들, 이 분야 관련된 사람 3,000명을 모읍니다. 김일성이. 그리고 이승만을 연구하도록 시켜요. 두 가지 목적이죠. 첫째, 이승만의 그 외교술을 배워라. 이승만이 외교 하나 가지고 강대국 주물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의 외교 정책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나라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입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북한의 외교를 뭐라 그러죠? 벼랑 끝 외교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벼랑 끝에 막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외교. 그 미국 상대로 중국 상대로 핵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승만 외교를 뭐라 그랬느냐? 벼랑 끝 외교 전술이라 그랬어요. 원래 벼랑 끝 외교 전술이라는 말이 이승만의 외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게 지금 북한 외교를 가리키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 이승만의 외교를 북한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이승만을 없애버려야 통일이 된다. 그 북한의 전략이 아주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그럼 아주 악당의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이 이승만을 왜곡한 대표적인 두 사례,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입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이가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서울 시민들한테는 국민들이여 안심하라.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북한군을 다 물리친다고 방송해 놓고 지 혼자 싹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한강 인도교 다리를 끊어가지고 강 건너던 500명의 시민들 죽게 만들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고 서울은 공산당치하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20대 서울대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선장은 이승만 같은 놈이다. 지 혼자 살려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죽도록 내버려두고 탈출했다는 거죠. 자,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한강 다리 끊어먹고 이승만이 도망쳤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위키백과라는 거 있죠. 이 위키백과는 이승만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 위키백과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건 종북 세력인데 저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일운동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한 미대사 칼로 그은 사람 있죠? 김기종이라는 사람. 대낮에 미국 대사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칼에 맞았습니다. 엄청난 반미주의자인데 김기종이라는 인물이 과거 정권에서는 통일부 강사였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통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에도 이승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종북에 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위키백과에 한강 인도교 폭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폭파하라고 명령 내렸느냐? 한강 철교의 폭파는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기록은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 지시했어요. 총리 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1962년 이걸 다시 재조사합니다.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최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 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두 번이나 샅샅이 조사를 해봤더니 최병덕 참모총장이 명령 내린 건 맞아요. 근데 그 참모총장이 명령 내리도록 누가 위에서 지시했느냐?
이범석 국무총리일 것이다. 아니면 그 당시 군사 고문관으로 와 있었던 미군 계통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최병덕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최병덕 장군은 한강다리 끊어라. 그리고 한강다리를 끊어서 남침하는 북한군을 일단 좀 저지하고 그 다음에 북한군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6.25 때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내린 장본인은 전사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책임자가 누구냐? 최창덕 대령입니다. 이분이 육군 공병감으로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아서 한강다리에 폭탄을 설치해서 직접 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최창식, 덕이 아니라 식이, 최창식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50년 6월 한강 인도교 폭파 책임이 문제가 돼서 같은 해 9월 21일 부산에서 형을 받고 사망. 퀴즈. 한강다리 끄는 두 책임자 최병덕 참모총장은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 다음 책임자 최창식 대령은 1950년 9월 21일 그 한강다리 끊어갖고 민간인 많이 죽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자, 1950년 9월에 최창식 공병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대통령은 누굴까요? 그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강다리 끊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뭐죠? 한강다리 끄는 군인을 처형시킨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왜? 한강다리 끊는 바람에 서울 시민들이 피난도 못 가고 그래서 그때는 숨 죽이고 살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사정을 이해해 줬어요. 그러니까 최창식 공병감 대령의 유족들이 항의를 합니다. 국가에 대고. 왜 항의를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냐? 아니 전쟁통에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북한군의 남침을 막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참모총장이 다리 끊으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끊었을 뿐인데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한 걸 가지고 아니 뭐 누가 서울 시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일단 인민군을 막아야지. 아니 전쟁 때 민간인이 희생될 거 알았지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들어서 한강다리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처형시킨 거는 옳지 않다. 정부에 항의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 건의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군인 출신이니까 맞다. 군인이 위급한 시기에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명령에 따른 거를 전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도 희생되기 마련인데 그걸 가지고 그 군인을 처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되어서 재심이 진행돼요. 1964년 10월 23일에 재공판으로 정당성이 인정을 받아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리 전쟁이라도 국군이 민간인을 지켜야지. 아니 시민들이 피난 가고 있는데 그 다리를 화약 설치해서 터뜨려 갖고 500명씩이나 죽게 만든 건 그건 잘못이다. 이승만 대통령 생각. 처형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아니 군인이 명령에 따른 걸 가지고 처형시키면 어느 군인이 명령을 따르겠냐? 그래갖고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 저거는 처형이 부당하다. 명예회복.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전쟁 과정에 어쩔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했죠? 그때 저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쌍둥이 빌딩 테러를 해가지고 한 3,000명 넘는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내놔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군인만 폭격했을까요? 미국은 최대한 군인만 폭격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이 무슨 민간인 학살한 나라 아닙니다. 근데 군시설을 딱 폭격했는데 그게 전쟁하다 보면 정확하게 군시설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꽉 폭발되면은 그 군대 와서 일하던 민간인들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 아랍권 나라들은
어떤 수법을 많이 쓰냐면요. 미국이 폭격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 민간인들 대피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회교권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회교 믿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폭격하겠다는 지역에 민간인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미국이 딱 폭격하면 민간인들이 죽죠. 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학살했다. 미국이 학살했다는 증거를 만들려고요. 민간인을 붙잡아다가 끌어놓고 죽게도 만듭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민간인 수천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국공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내전 그리고 항일전쟁, 장개석이 일본군이 막 진격해 들어오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간 중국이 다 맥힐 것 같아요. 일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장개석 총통이 댐을 터뜨려 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황하댐을 터뜨려 갖고 물이 범람해요. 그 바람에 수백만 명의 집이 물에 잠겨요.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죠. 왜?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댐이라도 터뜨려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요. 군인만 죽이려고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왜?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양민 학살했다. 그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미군이 민간인은 절대 안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그걸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인민군을 군복 벗고 공산군이 민간인 옷 입게 만들었어요. 그 민간인이 지나가면 미군은 인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민간인 지나가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어떡하죠? 인민군이 민간인 옷 입고 지나가다가 미군 기지에다가 수류탄 하나 딱 던지고 가요. 그런 거 민간인 살려준 것 때문에 미군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수백 건이에요. 그러니 민간인이 와도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인인 줄 알고 통과시켜줬더니 저놈이 폭탄 터뜨려서 내 눈이 날라가고 다리가 날라가. 그럼 어떻게 되죠? 민간인이든 뭐든 수상한 놈 쏴버리게 돼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 보면은 민간인 집 불도 타고요. 민간인이 피난 안 가는데 다리도 끊고요. 댐도 터뜨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 지휘관들한테 6.25 때 이승만 박사가 그런 게 아닌데요. 최병덕 유구참모총장이 한강다리 끄는 사건이 군사 전략상으로는 어떠냐 물어보면요. 그거는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그때 한강다리 안 끊었으면은 북한군이 쳐내려와서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지휘관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 박사는 한강다리 끄는 건 잘못했다. 그리고 그 담당자를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사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에서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구냐? 그 전쟁을 시작한 놈입니다. 아니 적군이 나를 죽인다고 총으로 쏴요. 그럼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폭력을 사용 안 해. 근데 내가 폭력 사용 안 해서 나만 맞아 죽으면 그야 순교한다고 쳐도 아니 적군이 와가지고 내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것도 폭력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명색이 가장인데 말이죠. 공산당이 와서 내 아내를 막 칼로 찌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대기라도 두들겨 패야죠. 그러면 공산당이 내 가족 죽이기 때문에 내가 작대기를 들고 때렸으니까 나는 폭력배가 되나요? 그건 폭력배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 위한 본능이죠. 그럼 내가 왜 폭력배가 돼서 사람을 때렸을까요? 그놈이 쳐들어왔으니까 때렸죠.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애가 곤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시카를 든 근육이 울퉁불퉁한 깡패가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애를 죽인다고 깡패가 시카를 휘둘러요. 이 5살짜리 꼬마가 그 시카를 피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5살짜리가 이 근육이 울퉁불퉁한 깡패 시카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집안의 가보로 있던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5살짜리 애를 앉혀놓고 요놈아 너는 가보를 깨뜨렸으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이게 역사의 정의인가요? 야, 너 그 깡패가 칼 휘두르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도자기 깨진 거 아깝지만 그 어쩔 수 없지. 살아남은 네가 장하다.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6.25 전쟁은 뭐냐? 북한은 6.25 때 식칼을 든 깡패. 북한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100배 이상 강했어요. 전쟁 터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에 함락됐고 3일 만에 대한민국 8만 5천 명 군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3일 만에 아주 박살이 날 만큼 약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대한민국은 곤히 잠들고 있는, 실제로 6월 15일 날 그 일요일이라 가지고 그 전날 또 우리나라 군대에서 큰 파티가 있어서 다 술 먹고 곤히 잠자고 있었어요. 군 지휘관들이. 대한민국은 곤히 잠든 5살짜리 어린애처럼 약했고, 북한은 준비를 다 하고 쳐내려왔기 때문에 근육이 울퉁불퉁한 데다가 식칼을 휘두르는 깡패였습니다. 그 깡패의 식칼을 피하다가 대한민국 군인들이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한강다리 끊어서 민간인 500명에서 700명 죽게 만드는 귀중한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그걸 가지고 도자기 깬 놈이 죽일 놈이다. 이건 역사의 정의가 아닙니다. 누가 죽일 놈이에요? 쳐들어온 김일성이가 죽일 놈이지. 왜 전쟁 일으켜갖고 500만 명씩이나 죽게 만듭니까? 전쟁 일으킨 김일성은 욕 안 하고, 전쟁 때 도망치느라고 나라 지키느라고 한강다리 끄는, 그것도 이승만이 끊으라고 명령한 내용도 없는데 말이죠. 그 이승만이가 서울 시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지 혼자 살겠다고 한강다리 끊어먹고 도망쳤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게 6.25 같은 전면 남침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 당시 인공위성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그래서 북한이 새벽 3시에 쳐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이게 큰 남침이다 깨달은 게 언제냐? 오전 10시, 11시. 어떤 장군은 12시에 깨달아요. 왜? 그 당시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사진기도 없으니까 북한이 확 쳐들어왔는데 이게 큰 전쟁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시민들한테는 시민들이 안심하라. 왜 방송했느냐? 그 시민 속인 게 아니냐? 그 전에요, 1950년 6.25 전쟁 터지기 1년 동안 38선 부근에서 북한이 총 쏘고 쳐들어온 게 하루 평균 3.6회예요. 하루에 3번씩 북한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탄 시병사라고 들어보셨죠? 북한이 탱크 몰고 오는데 우리 군인이 탱크가 없으니까 포탄을 끌어안고 북한 탱크에 뛰어들어갔고 탱크를 부셨어요. 그게 우리는 6.25 전쟁 때 일어난 일인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6.25 전쟁 이전이에요. 6.25 전쟁 이전에도 북한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거를 하루 평균 3.6회니까요 1년에 1000번씩 전투가 벌어졌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북한이 쳤는데 시민들이 다 불안해. 이러다 나라 망할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할 때 방송으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국군이 물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쳐들어왔는데 국군이 싸우면 다시 빠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빠지고, 하루 3번씩 맨날 그랬으니까 6.25 전쟁 터졌을 때도 그런 건 줄 안 거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국군이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물리치려고 봤더니 이건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20만 대군으로 쓸어 내려온 겁니다. 그때 20만 명이 남침한다는 거를요,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몰랐고요, 북한 군인도 몰랐어요. 왜? 이게 극비 상황인데 만약 김일성이가 북한군한테 우리가 남침해서 부산까지 진격한다 이렇게 명령 내려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스파이가 북한군에 다 숨어 있다가 그거 얘기 듣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각하 김일성이가 전면 난침을 합니다 보고를 했겠죠. 그런 군사 기밀은 전쟁할 때 비밀로 해야지 그걸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도 군사훈련하러 간다, 군사훈련 가는 줄 알고 쳐들어왔지, 이게 부산까지 쳐내려가는 큰 전쟁으로 발전할 건지는 남한도 몰랐고 북한도 몰랐어요.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우왕좌왕 하다가 한강다리도 끊고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거죠. 6.25 때 최일선에서 북한을 막아야 되는 우리나라 육군 장군이 전쟁 난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들었어요. 왜? 6월 25일 날 일요일이라 그날 친구들 다 불러놓고 집에서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당신 가갖고 회 좀 떠갖고 오라고.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막 뜨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울립니다. 아무개 장군이 여기 있으면은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고. 그래 뭔가 하고 시장 밖에 나왔더니 집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군이 큰일 났습니다. 뭐야?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걔네 맨날 쳐들어오잖아. 이번에는 뭐 대규모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때가 낮 12시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게 새벽 3시고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그죠? 지금 같으면 인공위성 촬영해갖고 북한이 어떻게 오는지 다 알죠. 그때 그거 없어가지고요. 전화기도 없었어요. 북한이 쳐내려올 거를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원래 그 남노당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돌아서기 직전에 체포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 원래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전향하신 분이죠. 이 박정희가 아무리 보니까 이게 북한이 박정희는 최전방에 첩보부대에 있었어요. 이게 북한 애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6월 25일 날 고향 구미에서 친척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제사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서 자기 같은 부대에 일하던 후배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방에 아무래도 이게 큰 사단이 날지 모르니까 그때도 뭐 큰 전쟁인지 몰랐어요. 박정희도 사단 날지 모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나한테 전보를 치라고. 근데 그 당시 전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가 있는 시기도 아니고요. 전보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마저 그 당시엔 집집마다 없었습니다. 한국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어디 연락처를 남겨주고 가냐면요. 구미 우체국. 동네마다 우체국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우체국에다가 전보를 보내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시간 나면 우체국에 들려서 전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가겠다. 그러고 내려갑니다. 이 일화는 뭘 말해주죠? 그때 박정희한테 전쟁 터지자마자 형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크게 북한이 쳐내려왔습니다. 라고 전보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김종필이에요. 박정희, 김종필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휴대폰 한번 하고 카톡하면 돼요. 야 지금 전쟁 났다. 카톡이다. 큰일이다. 그럼 쫙 알 수 있죠.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에서 구미에 있는 우체국에다가 전보를 치면 그 우체국에서 전보를 갖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결혼식 갔다가 어머니 제사 지내고 지나오는 길에 들려서 전보를 보고 전쟁이 났구나. 이렇게 확인하던 시대입니다.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촬영도 못하고 그러니 초창기 북한이 쳐내려온 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면 전쟁이도 모르고 국민들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이런 전후 역사를 다 무시하고 이승만이가 북한 쳐들어오자마자 지 혼자 살려고 한강 다리 끊어먹고 도망쳤다. 역사 왜곡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승만이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그랬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거는 조작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증거를 KBS 기자가 지 맘대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정보도하고 그 뉴스를 보도한 KBS 기자 4명,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처음에 작성한 기사 작성한 기자 그 위에 이게 뉴스에 나가기까지 밟아야 되는 계통이 있잖아요. 그 조작 보도한 4명이 다 이번에 아주 보직 해임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 조작이기 때문이죠. 진실은 뭐냐? 대한민국이 북한이 쳐내려가고 한국이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낙동강, 경상, 지금의 경상 북도, 경상남도 뭐 요 정도만 남기고 싹 우리가 북한한테 맥혔죠. 그때 미군이 와갖고 이승만을 설득합니다. 각하, 이게 지금 전쟁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좀 벗어나서 일본으로 가시든가 아니 하와이로 가시든가 너무 멀리 가기 싫으면 요 제주도라도 일단 육지가 위험하니까 제주도라도 좀 이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망명 정부를 좀 세우십시오. 좀 위험합니다. 또 이승만 박사가 존 무초 세계 최강 대국 미국 대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이승만이 갑자기 권총을 딱 꺼내요. 그래서 무초한테 딱 들이댑니다. 무초가 미국 대사가 한국 대통령한테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총을 들이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초한테 총을 딱 껴놓고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권총 안에 총알이 지금 3발 들어있네. 만약에 공산당 놈이 나를 잡으러 오면 한 발로는 공산당을 쏘고 나머지 한 발로는 내 아내를 쏘고 나머지 한 발로는
나를 쏴서 죽겠네. 이 사람아, 내가 나라 뺏겨갖고 30년 넘게 망명정부 하느라고 망명정부 수반을 30년을 했는데 지금 또 전쟁 났다고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라고? 난 절대 못 그러네. 존 무초 대사가 혼비백산해갖고 와가지고 이승만은 깡패다, 이런 인간은 처음이다. 그 남긴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이 망명하라도 망명 안 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임시정부 수도 박물관이 있어요. 임시정부를 미국은 제주도나 일본으로 옮겨라. 이승만은 절대 아니다. 절대 한반도를 못 떠난다. 부산을 임시 수도로 만들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북한 어땠을까요? 우리가 38선 넘어 쫙 진격해 들어갔잖아요. 인천 사격작전 한 다음에 김일성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자기 아들, 딸, 와이프, 첩, 귀중한 재산. 김일성은 우리가 38선 넘자마자 자기 자식들을 중국으로 다 빼돌려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좀 다닙니다. 김경희는 중국에서 유치원 다니고요. 중국으로 빼돌렸어요. 김일성도 나중에 중국으로 도망칩니다. 6.25 때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국토를 벗어난 사람은,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은 김일성이죠. 이승만은 전쟁하는 3년 내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김일성이가 처자식 빼돌리고 돈 빼돌린 건 욕을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쓱 묻어두고 도망도 안 친 미국 대사한테 권총 들이대면서 내가 끝까지 싸운다라고 말했던 이승만이는 한강다리 끊어먹고 도망쳤다. 일본에 망명하려고 그랬다. 이런 종북 좌파가 역사를 왜곡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세운 주역, 우리나라 초대 내각 명단입니다.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세우죠. 그렇다고 전 국민이 다 같이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대한민국을 세운 주역은 누구냐? 당연히 그 당시 지도자들이겠죠. 누가 지도자냐?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이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뽑은 장관,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 명단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누가 봐도 일제시대 36년 동안 굴하지 않았던 위대한 독립투사입니다. 부통령 이시영, 임시정부 내무총장. 요 이시영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가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라 되찾았으니까 이시영 선생 집안에 그동안 진 빚을 좀 갚아드립시다. 왜냐하면 이시영 선생은 조선의 명문가 갑부집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세울 때는 빈털털이 가난뱅이가 됐어요. 왜 그러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한 60억 정도 된다 그래요. 60억 전 재산을 독립운동하는데 다 바쳤어요.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60억을 냈으니 이게 그 당시 독립운동 자금 제일 많이 내신 분입니다. 요 이시영 선생 집안의 손자가, 이시영 선생의 한 동생의 손자인가 뭐 형님의 손자인가 되시는 분이 옛날에 그 국정원장 지내신 이종찬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집안 자손이고요. 이 집안 자손이 지금 누구냐면 우리나라 야당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일하는 이종걸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야당 대표로 맨날 텔레비 나오죠. 그분이 이시영 선생 요 집안의 증손자인가 그래요. 아주 독립운동의 명문가입니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범석 장군 말 타고 총 쏘면서 일본군하고 직접 싸우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계,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굽니까? 조사해 보면요. 한 50년 넘게 지금도 1등 하시는 분이 가인 김병로 선생. 아주 애국자고 지식인이고 이 법조계에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그 위대한 가인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뭐 한 분 한 분 다 설명하면 이게 엄청난데요. 공통점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임명한 장관 강요들 가운데는 친일파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8 독립사건, 저건 무슨 얘기죠? 28 독립사건 때 깜방 갔다 오신 분, 국내에서 항의를 하시고 미국에 있으면서 싸우셨던 분,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100% 독립투사들입니다.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지명수배 당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일본에게 나라 되찾기 위해서 싸우다가 가족들을 잃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그분들만 뽑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왜? 대한민국은 정통성 있는 국가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 북한의 내각,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이란 나라 세운 초대 내각의 주석, 수상, 김일성이죠.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그 김성주의 동생이 누구냐? 김영주. 형이 수상이니까 형의 등을 입어서 북한 정권의 부수상 랭킹 2위였습니다. 김영주가 뭐한 사람이냐? 일제시대 헌병보조원이었어요. 헌병보조원이 뭐냐? 헌병이 돌아다니면서 천황 폐하 말 안 듣고 독립운동하는 조선놈들 잡아서 족쳐라. 헌병이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괴롭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헌병은 조선말을 못하죠. 그럴 때 헌병보조원이 통역을 해줬어요. 독립운동가 괴롭히는 헌병의 통역이 돼준 일본의 앞잡이 김영주, 그가 김일성 동생이었습니다. 김일성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죠. 그 다음 명단 보면 뭐 쫙 일제시대 때 다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씨 성을 가진 북한의 고관 대작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강반석. 그 반석이란 이름이 뭘까요? 반석은 베드로에서 왔어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강반석이에요. 강양욱은 누구냐? 김일성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김일성의 작은 할아버지 강양욱이 북한 내각을 만들 때는 서열 11위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버이 수령의 할아버지니까요. 출세를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 밑에 강양욱 부주석 랭킹 2등까지 올라갑니다. 이 김일성의 작은 할아버지가 뭐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도의원. 그 도 지역을 책임지는 일본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거 뭐 되게 길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활 북한군 초대 공군사령관, 북한의 평양에 혁명 열사 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죠. 거기 묻혀 있는 북한 최고의 조종사입니다. 이 이활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유엔군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왜?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전투기를 제일 잘 모는 우리 민족 최고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이활이요, 김포공항을 폭격해가지고 김포공항을 6.25 때 쑥대발로 마트로 만든 사람입니다. 일본군 출신이에요. 김달삼, 조선노동당 4.3 사건 주동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주도에서 4.3 사태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통일을 부르짖는 민중의 염원을 분단을 획책하는 이승만 도당이 막 제주도민들 통일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는데 이승만이 군대 보내갖고 제주도민들 닥친 대로 학살했다. 4.3 사건은 살인마 이승만 도당이 저지른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4.3 사태 주모자였던 김달삼이가 북한 초대 내각의 명단에 오른 사람입니다. 요 김달삼이요, 북한의 고관이었고 6.25 전쟁 터졌을 때 김달삼이 연대장으로 북한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북한 정권의 한 자리 차지한 사람이 6.25 때 공산군 이끌고 대한민국 쳐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입니까? 북한의 고위 관료가 제주도에 와갖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민주적인 시위이고 민주항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북한군이 남한에 들어와갖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그거는 공산 폭동이라고 봐야죠. 그게 제주 4.3 사태입니다. 근데 그걸 뭐 민주적인 시위를 이승만이 탄압했다? 그럼 김달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4.3 사태 주모자가 어떻게 북한의 고관 대작이 되고, 아니 4.3 사태가 공산주의자 빨갱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민주주의자가 일으킨 거면 그 주모자인 김달삼이는 왜 공산군이 됐을까요? 민주주의하면 공산군이 아니라 유엔군이 돼야죠. 그 다음 장면이요, 꽤 깁니다.
세 장에 걸쳐서 북한 초대 내각을 보면 100% 친일파예요. 친일파. 북한이 이렇게 친일파인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친일파면서 공산주의자죠. 이 공산주의자들을 탁 등용해 갖고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공주의자,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죽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은 악질 반동분자 친일파다 이러고 죽였어요. 그걸 가지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잘했다. 친일파 청산 잘한 게 아니고요.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람 친일파 민족반역자라는 이름으로 행방불명돼가지고 없어져 버린 분이 조만식 선생.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독립운동 제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 조만식 선생이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처단당했죠. 자, 그러면 그 이승만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럼 이승만 박사는 친일파를 싹 쓸어버리지 못 쓸어서 저런 오해를 받을 빌미를 제공했느냐? 자, 이승만 박사가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석탄 캐는 기술자를 친일파라고 때려잡으면 누가 얼어 죽겠느냐? 일본 놈들이요, 우리나라에 와갖고 석탄 지하자원을 뺏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삽 한 자루씩 드리고 석탄 캐세요. 그럼 캐올 수 있겠어요? 더비교의 땅을 막 파면 석탄이 나옵니까? 석탄 캐는 게 기술이 필요해요. 석탄 캐려면 지질 조사해야 되고요. 땅굴을 과학적으로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끌어내오려면 이렇게 뭐 철도 시설도 놔야 되고,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석탄 캘 수 있는 기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해방되던 당시 남북한 통틀어 3천만 명, 3천만 인구 가운데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2%, 88%는 이름도 못 써요. 문맹자입니다.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2만 7천 명, 0.8%에서 0.9%.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학생들 가운데 상위 1% 정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요, 중학교만 졸업해도 상위 1%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중학교 졸업한 사람 2만 7천 명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 70%입니다. 고등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70%가 대학 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글쎄,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이상 졸업자가 한 90%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간 학생이? 저는 주변에 많이 못 봤어요. 최소한 중학교 졸업자가 90%는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고 잘 배운 나라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스릴 때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0.8%가 중학교 졸업한 나라, 99.2%는 중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나라, 88%가 글자도 못 읽는 나라. 자,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0.8%의 나라에서 석탄 캐는 기술자, 이거는 지금의 IT 기술자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기술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 조선에 남아있는 석탄 캐는 기술자는 누굴까요? 석탄을 누가 캤죠? 일본 놈들이 캤어요. 석탄 캐는 최고 기술자는 전부 일본 사람이야. 그럼 조선 사람 가운데 석탄 캘 줄 아는 사람은 그 일본 사람 밑에서 기술 배운 사람. 그럼 일본 사람한테 밑보여가지고 나는 독립운동합니다, 이런 사람이 석탄 캐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못 배우죠. 석탄 캐는 기술자는 일본 사람 밑에 있어야 되고, 일본 사람 밑에 있으려면 일본에 잘 보여야 됩니다. 석탄 캘 줄 아는 기술자는 다 일본 사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 밑에서 일본한테 잘 보인 사람이 친일파다, 만약 기준을 이렇게 정하면 그 사람 100% 친일파예요. 그럼 이승만이 질문합니다. 자, 석탄 캐는 기술자를 친일파라 그래서 때려잡으면 누가 얼어 죽겠느냐? 한국 사람 석탄 캐는 기술자를 때려잡았더니 일본 사람이 얼어 죽어요. 이승만 박사, 만약 친일파를 때려잡아서 일본 사람 얼어 죽으면 때려잡아도 좋다. 그런데 친일파를 때려잡으면 누가 얼어 죽죠? 석탄이 없으면, 겨울에 땔감이 없으니까 조선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친일파를 때려잡아서 조선 사람 얼어 죽으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게 일본을 이기는 거냐? 친일파 때려잡아서 일본이 얼어 죽으면 내가 때려잡겠는데, 친일파 때려잡아서 조선 사람 얼어 죽으면 일단 그 친일파를 죽이지 말고 친일파를 붙잡아다 기합 주고 정신 차리게 하고 재교육을 해서, 이렇게 써서 이승만은 친일파를 때려다가 일을 시켜야 한다. 붙잡아다가 야, 너 아무리 기술 배운 것도 주지만 일제시대에 말이야, 조선 사람이 너무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앞에서 알랑알랑거리고 그건 잘못이야. 붙잡아다가 회초리 한 대, 매를 한 대 때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자, 네가 그동안에 일본을 위해서 석탄 캤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얼어 죽지 않게 석탄 열심히 캐. 때려서 일을 시키는 거,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그 당시 자가용 버스가 없었습니다. 먼 지역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철도 기술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아준 사람 누구죠? 그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가 조선에 철도도 깔아주고, 야, 니네 조선 철도도 없는 나라 우리가 뭐 문명화 시켰다. 아, 일본 사람이 철도 놔준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조선 사람이 위해서 놔준 거예요? 철도 놔가지고 조선 거 막 뺏어갔어요. 어쨌든 일본이 철도 놔줬습니다. 그러면 철도를 놓은 일본 사람 밑에서 철도 기술을 배운 사람, 이거 100% 친일파죠. 일본 사람 밑에 있었으니까. 철도 기술자를 친일파라고 때려잡으면, 그러면 철도가 다 멈춰야 돼요. 왜? 철도 운전하는 기술자 지금이야 세고 셌죠. 그 당시에는 전 국민 가운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0.8%입니다.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글자도 못 읽는데 어떻게 철도 기술을 배우겠어요? 철도 기술자 때려잡으면 누가 걸어 다녀야 되느냐? 조선 사람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럼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철도 기술자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죽이지는 말고 일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친일파가 아니고는 그 당시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쩔 수 없이 기술자, 군인, 경찰, 그 당시 조선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일본한테 배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 나라가 마비되었고 나라가 망하는데,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 밑에서 배운 기술이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 밑에서 기술을 배운 기술자, 군인, 경찰들을 등용했습니다. 그걸 갖고 뭐 친일파를 등용했다. 글쎄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다 죽이지 않았고 등용했다. 또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일본군 장교였으니까 친일파다. 자, 한국의 역사 기준을 갖고 미국을 봅시다. 박정희가 일본 육군학교 나가서 일본 장교가 됐으니까 친일파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조지 워싱턴 영국 사관학교 나왔어요.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영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어요.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가 됐지만 일본을 위해서 충성할 새가 없었어요. 왜? 장교 되자마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 망하고 박정희는 곧바로 독립군에 들어갔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다시 졸업해요.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지만 일본을 위해서 총 한 번 제대로 못 쐈어요. 왜? 일본에서 총 쏠라는데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은요, 영국군 장교로 영국을 위해서 총 많이 쐈어요. 영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조지 워싱턴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아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리더십도 없고 나보다 총도 못 쏘는 다른 놈들은 막 승진이 돼서 장군이 돼. 왜 그럴까요? 조지 워싱턴은 식민지 아메리카 출신이에요. 조지 워싱턴보다 전쟁도 못하고 사관학교 때 공부도 못한 놈들이 저 영국 귀족 가문이야. 본토 출신만 장군이 되지 식민지 아메리카 출신은 아무리 똑똑해도 장군을 안 시켜줬어요.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이 불만을 가지고, 야, 이거 뭐 아메리카 대륙 이거 식민지 출신이라고 말이야. 영국 놈들이 저렇게 차별해도 돼? 한창 열받아 있는데
딴 사람들이 막 독립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가보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막 말을 하는데 전쟁을 할 줄은 몰라요. 전쟁을. 왜? 전쟁은 사관학교 나온 제대로 배운 전쟁 기술자들이 하는 거죠. 제대로 된 군인이 하는 거지. 민간인들이 뭐 말로만 독립하자 이러지. 뭐 총 쏘고 전쟁하고 이거 할 줄 모르잖아요.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은 영국 출신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뭐 독립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총도 못 쏘고 전쟁도 못 해. 어차피 내가 뭐 영국에 충성을 다 바쳤는데 영국이 나 진급도 안 시켜주고 독립운동이나 하자. 이러고 조지 워싱턴이 영국군 장교였던 거 버리고 독립군에 가담해서 그 뛰어난 지도력으로 영국 사관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영국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돼요. 자,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박정희는 한국을 발전시켰는데 한국에서는 친일파라 그래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야, 니네 조지 워싱턴 영국 사관학교 나왔지? 영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갖고 전쟁 많이 했지? 그러니까 친영파야. 그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영국에서 아무래도 조지 워싱턴 친영파라고 안 그래요. 박정희랑 똑같은 사람 누구냐?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만든 리콴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싱가포르가 원래 별 볼 일 없는 한적한 어촌이었어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 연방 가운데 조그만 어촌인데 중국계,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도시였어요. 그 한적한 어촌을 싱가포르라는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만든, 나라는 작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 질서 있는 나라. 그 리콴유가 죽었을 때 전 세계 한 90여 개국에서 거기 장례식에 참석해서 리콴유를 아주 존경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아버지 리콴유. 그 리콴유는요, 박정희하고 출신 성분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리콴유가 싱가포르에서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쳐들어와요. 리콴유가 보는 앞에서 일본군이, 원래 리콴유는 중국계였거든요. 중국의 후손입니다. 리콴유의 동족 중국 사람을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이 10만 명을 죽여요. 거대한 나라 중국 이민자 10만 명이 쬐끄만 섬나라 일본 사람 손에 죽습니다. 그걸 보고 리콴유가 깨달아요. 힘이 없으면 당한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리콴유가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요. 왜? 이 큰 나라 중국은 쇠약해지고 조그만 나라 일본은 강해져요.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본어 학원 들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일본어를 싱가포르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리콴유의 목표가 달성돼요. 그 목표가 뭐죠? 리콴유가 일본군 장교로 특채가 됩니다. 일본군 내에서도 기밀 정보를 다루는 일본군 정보 장교가 돼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최고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박정희고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입니다. 정보 장교가 딱 돼가지고 일반 싱가포르 시민들은 모르는데 리콴유는 일본군 장교였기 때문에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시민들한테는 우리 대일본 제국이 영국, 미국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했지만 그때 리콴유는 일본군 고위 장교였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밀리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조금 있으면 일본은 패망한다. 싱가포르의 살 길은 뭘까?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착착착착 해요. 그러다 결국 일본이 딱 패망했을 때 대부분 싱가포르 주민들은 야, 일본이 이긴 줄 알았는데 왜 졌지? 우왕좌왕할 때 리콴유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근로인민당 정당을 만들고 싱가포르 주민들은 단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싱가포르 지도자가 돼갖고요, 그 조그만 도시를 독립시켜서 국가로 만들고 눈부시게 발전시킵니다. 일본군 정보 장교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왜? 그 강한 나라 일본의 기술을 배워서 내 조국, 내 고향 싱가포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전 세계 90개국이 리콴유가 세상 떠났을 때 거기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야, 리콴유는 친일파였다. 그런 사람 있어요? 싱가포르 국민이 리콴유를 친일파라고 봅니까?
일본군 출신이니까 친일파지.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 일본한테 배워서 리콴유가 일본을 발전시켰나요? 싱가포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럼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죠. 똑같이 일본한테 앞선 기술과 문물을 배워서 대한민국 발전시킨 박정희는 지금 친일파고, 그거로 모자라서 박근혜는 친일파의 딸이고, 대한민국 기준을 갖고 놓으면요, 조지 워싱턴 친영파, 또 리콴유 친일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2차 세계대전 때 간디가 인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인도를 사랑하는 젊은이여, 영국을 위해서 싸워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군에 입대하라. 간디의 권유를 받아서 수만 명의 인도 사람이 영국군에 실제로 입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인도를 위해서 싸워요. 간디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영국이 하도 강해가지고 인도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독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독립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치권이라도 받자. 그러면 대영제국 밑에 인도가 남아있지만, 인도는 영국 사람이 마음대로 휘저는 게 아니라 인도는 인도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치의 권리, 그거라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국 정부한테, 야, 너네 영국 사람은 영국이나 다스리고 인도는 우리가 다스릴 테니까 너네 영국은 그냥 감독만 해. 제안했더니 영국에서 뭐라 그러죠? 야, 니네 인도가 우리 영국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려면, 우리한테 받아가려면 너네도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영국이 요구한 게, 그러면 2차 대전 때 인도의 젊은이가 영국군이 돼서 영국을 위해서 싸워주면 그럼 인도의 자치권을 줄게, 이렇게 영국이 제안을 합니다. 간디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으로는 영국군 싹 쫓아내고 인도인의 나라를 만들자, 그거는 소설 쓰는 사람 머릿속에나 가능한 거죠. 영국군이 순순히 물러나 줍니까? 인도인들이 물러나라 데모하면 영국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 쏘죠. 수십만 인도인이 죽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 속에 실제로 인도를 통치하고 있는 영국군이 인도 사람을 좀 덜 괴롭히고, 인도인이 인도를 다스리는 자치권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면 영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인도 젊은이 수만 명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에 입대시켜요. 그러면 간디는 이거는 식민지로 인도를 빼앗아 갖고 인도 사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인 그 영국 군인들하고 인도 젊은이들을 다 선동했으니까 간디는 친영파의 민족 반역자죠. 인도 사람 아무도 간디를 욕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를 욕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욕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 욕하지 않아요. 유독 종북 좌파가 득세한 대한민국에서만. 만약에 인도에서도 종북 세력이 있으면 간디가 친영파가 됐겠죠. 미국에도 대한민국처럼 좌파가 설치면 조지 워싱턴 저건 반역자다,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 나라들은 종북 좌파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 끊임없는 북한의 공작과 종북 좌파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역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친일파다, 이런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일반론인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역사의 진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 이승만이 도대체 등용했다는 친일파가 누구냐? 뭐 군인이라든지 기술자,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발달된 문물을 배운 사람, 그 사람 등용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 뭐 꽤 많은 수십 명인데요. 한 사람 예를 들면은 김백일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군사교육 받은 아주 군사의 천재입니다. 이분이 한 일이 올해 그분의 그 업적이 영화화돼서 개봉이 됐는데, 그 김백일 장군이 하신 일인데 그 영화에는 김백일 장군이 안 나와요. 조금 제가 뭐 아쉽게 생각을 하는 영화인데, 그 6.25 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초산까지 쫙 진격했습니다. 그러다 중공군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급하게 유엔군이 철수하게 돼요. 그 철수하는 와중에 미군이 막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 알몬드 사령관이 급하게 빨리 철수해라, 한국군도 철수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전쟁 때는 사령관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김백일 장군이란 30대 초반에 젊은 장군이요. 30대 초반에 왜 장군이 됐느냐?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을 이끈 참모총장 이런 분이요. 대부분 3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위 대위입니다. 중위 대위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이끌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27,000명이니까 전쟁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위해야 되는 사람이 그나마 인재가 없어서 30대 초반이 장군 돼서 6.25 때 싸웠습니다. 김백일 장군도 31살인가 그랬어요. 이 젊은 장군이 갑자기 유엔군 알본드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해요. 무조건 철수하라고 그랬는데 철수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전쟁 시에 더군다나 명령 불복종하면 총살해야 됩니다. 알몬드 사령관이 화가 나가지고 너 총살해버린다. 그랬더니 김백일 장군이 죽을래면 죽여라. 니네 미국이 6.25 때 우리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이 북한 주민들과 죽음을 같이 하겠다. 알몬드 사령관이 화가 여기까지 나왔고 사단장이 사단장. 대한민국 국군 사단장이 명령 거부하면 전쟁이 안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헬기를 타고 가요. 김백일을 죽이든지 깜빵에 쳐든지 쳐다내려고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흥남입니다. 함경남도 남쪽의 바다. 흥남을 딱 가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미군 배가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려고 미군 배가 쫙 있는데요. 배가 못 가요. 왜 못 가죠? 추운 겨울인데 바닷물 속에 북한 주민, 우리 피난민 5만 명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나 싣고 가라고. 5만 명이 빠져 죽겠다고 겨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미군 철수하고 좀 이따 중공군 내려오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잖아요. 나 공산당 밑에서 절대 못 사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5만 명이 추운 겨울에 바다에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 알몬드 사령관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버리고 가냐. 명령을 취소하죠. 어떻게 명령을 취소했죠? 그 첫 부분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미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물자와 무기를 바다에다가 버려요. 군인이 무기를 버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배에 실린 무기를 다 버려요. 그 배에다가 10만 명을 태워요. 그래서 거제도로 무사히 그 10만 명을 데리고 오죠.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앞부분에 안 나왔는데 흥남 철수작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김백일 장군이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 알몬드 사령관의 명령을 거절했어. 이 사람들 공산당이 싫다고 추운 겨울날 바닷물 속에 들어가 미군 배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사람들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국군은 국민과 생사를 같이 해야 된다. 그 위대한 장군이 친일파라고. 저 거제도에 그분 동상이 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때 흥남 철수작전 때 피난 나온 10만 명. 이분들이 김백일 장군,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김백일 장군이 흥남 철수작전 성공시키고 조금 있다가 전쟁하다가 북한군 쏜 총에 맞아 죽어요. 우리를 살리고 싸우다가 죽은 장군님 훌륭하다고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 공원에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그거를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하라. 이러고 그 동상을 철사로 감고 대한민국 좌파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김백일 장군을 등용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 그런 유능한 장군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사령관이랑 맞짱 떠가지고 10만 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이거 위대한 일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장군을 등용한 이승만은 그거 인재를 제대로 잘 등용한 거 아닌가요? 김백일 장군 785 욕먹는 그분이 흥남 철수작전의 영웅입니다. 또 그때 흥남에서 배 타고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흥남에서 배 타고 내려오신 분 가운데 한 분, 저희 장인 어른이 그때 내려오셨어요. 또 흥남에서 배 타고 내려오신 분 가운데 그때 12살 꼬마가 북한에 있었으면 죽었겠죠. 내려왔는데 기업가가 돼가지고 세계 모자 수출 1등, 세계에서 모자 제일 많이 만드는 영한 모자, 그 백성학인가? 저 이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그때 12살로 흥남 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왔어요.
그때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온 분의 아들이 저희 우리나라의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3선하셨던 지금 외국어대학교 석좌 교수 박진 의원, 아버님도 그때 배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때 흥남에서 배 타고 내려오신 집안에서 굵직굵직한 인재가 많이 나왔어요. 왜 유독 그 배 탄 사람만 거기서만 인재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때 흥남에서 배 타고 온 10만 명 가운데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함경도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다 공산당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이니까 공산당하고 같이 못 산다. 그 10만 명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10만 명 배를 싣고 배 여러 척에 나눠 실었는데 배 한 척이요, 정원 인원이 다 태울 수 있는데 그게 정원이 12,000명인가 이상 태우면 배가 깔아앉아요. 근데 그 배에다가 17,000명인가를 싣고 왔어요. 이러면 이게 세월호처럼 갸우뚱해갖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사람들 피난민들이 나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걸 뿌리실 수가 없어가지고 정원에서 몇천 명을 초과해갖고 배를 몰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게 누가 봐도 배가 빠져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지 않고 거제도까지 왔어요. 그때 이 배를 몰았던 라루라는 미군 상사가 있어요. 이 라루가 이 배를 딱 운전해갖고 거제도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배를 운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이 나로 하여금 배를 운전하게 하셨다. 신의 손길이 나와 함께했다. 이걸 깨닫고요, 그 라루 상사가 거제도에 온 다음에 전쟁 끝나고 미국 가서 제대를 하고 수도사가 돼요.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바쳐요. 왜? 그때 흥남 철수작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흥남 철수작전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요. 모세의 기적. 완전히 바닷물이 갈라져 갖고 죽을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바닷물을 가르셔서 10만 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대가 군인이 무기를 버리면 죽는데요,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몇십억씩 하는 그 비싼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피난민을 실어온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김백일 장군, 그분이 일본으로부터 군사기술을 배워갖고 일본 사람한테 훈련받아서 흥남 철수작전 했으니까 그건 친일파다. 아니, 그분이 일본한테 배운 기술을 가지고 1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을 살렸으면 그게 친한국파죠. 어떻게 친일파가 됩니까? 또 한 분, 일제시대 내내 조선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은 조선 총독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조센징이라고 차별받았는데도 총독부 소속이 아니라 대일본 제국 본국 소속 사무관을 지낸 사람이 일제시대 36년 통틀어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5명은 일제시대 36년 최고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선 사람이 본국 정부 사무관으로 일본 사람도 일본에서도 고시패스해야 겨우겨우 올라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이 5명은 다 친일파겠죠? 근데 그 5명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 애국자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 5명은요, 끊임없이 욕만 먹었어. 끊임없이.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이 똑똑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썼는데 피는 못 속여. 저놈 조센징이니까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을 위해서 일할 거야. 끊임없이 의심해요. 일본 정부는. 쓰면서도 같이 일하는 일본 동료들은, 야, 내가 일본의 명문대학 나왔고 내가 고시패스했는데 조센징 저놈이 나보다 지위가 높아. 일본 사람도 끊임없이 시기해요. 조선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일본 놈한테 얼마나 잘 보였으면 총독부도 아니고 본국의 사무관을 지내. 이 5분은요 사방의 욕만 먹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친일파라고, 일본 사람한테는 조센징이라고, 또 너무 성공하니까 다른 사람 시기해갖고. 그 5분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일본 정부가 전쟁 막바지가 되니까 야, 이거 전쟁 물자가 없어, 조선에서 빼서 쥐어짜.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지 조선에서 쥐어짜가지고 전쟁 물자를 뺏어와야 돼요. 그 일본 정부가 쥐어짜 그러면 일본 관리들은 그냥 짜면 되죠. 그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조선인 관료 5명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식민지 사정을 좀 봐주셔야지. 너무 짜면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러면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 그래놓고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조선 사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일본이 덜 뺏도록 일본 사람 비 맞춰가며 일본의 충성을 다 바쳐가며 조선 사람 덜 잡아가도록 끝까지 막아서는 역할을 이 5분이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현확이라는 분이에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줄타리기죠. 너무 조선 편만 들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내가. 일본한테 의심받아서. 그렇다고 또 너무 일본 편만 들면은 조선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생해요. 그 외줄타기 하면서 이 5분이 진짜 이게 애국이라는 게 뭔가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갔구나.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해요. 조선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져서 대일본 제국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조선 사람들이 덜 당하도록 최선을 다한 애국자입니다. 그 중에 한 분 신현확이라는 분. 이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보잘것 없어가지고 미국이 주는 구호 물자 갖고 나눠서 먹고 살 때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짜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66%, 3분의 2 이상이 미국 원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였냐면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교회에 1년 계획, 새해 계획을 언제 짜죠? 2016년 예산, 그거 언제 짭니까? 12월에 짜죠, 그죠? 왜? 1월 달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니까.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몇 월에 짰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6월이나 7월에 짰어요. 왜 그럴까요? 자, 미국에서 1948년 12월 되면 미국에서 1949년 계획을 짜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1949년 1월이 되면 작년에 짠 계획에 따라서 한국에 구호 물자를 보내요. 그럼 그 물자가 부산 항구에 다 도착해갖고 서울까지 운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6개월이라 미국에서 주는 구호 물자가 언제 도착하느냐? 1949년 6월에 도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은 언제 짜느냐? 구호 물자를 받은 다음에 짜요. 왜? 구호 물자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미국으로부터 구호 물자를 받아서 전 국민 먹여 삭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현확 총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청렴하게. 그리고 미국한테 받아 먹으면서도 할 말을 다 했어요. 애국심으로. 그래서 미국이 뭘 잘못 보냈는데 그걸 따져가지고 반품을 시켜서 다시 받기도 하고 일 처리를 너무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셔갖고. 그 일제시대 최고 엘리트니까 그랬죠.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스터 신현확처럼 유능한 애국적인 부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승만 당신이 부럽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도 저 코리아의 신현확이처럼 저렇게 애국심 있고 깨끗하고 똑똑한 저런 좀 장관, 저런 강요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밑에 있는 장관 놈들이 한심하단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스터 신 같은 사람 데리고 일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현확 총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물러났을 때 장관이었으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이 부정부패한 자들 처단한다고 혁명 재판을 다시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앉아있는데, 박정희 장군이죠. 딱 앉아있는데 신현확이 딱 나오더니 나는 일제시대 때 일본 공무원으로서 일본 사람 녹을 먹으면서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왜? 나는 경제하는 관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내 할 일이다. 나는 일본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조선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부정부패한 자유당의 장관으로서 미국 구호 물자 받아서 역시 우리 국민 굶어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연설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승만 밑에 장관 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때리고 감옥에다 쳐넣어요. 한 1년 6개월 감옥에 있던 걸 박정희 대통령이 슬그머니 빼내가지고 다시 장관에 기용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분이 장관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죠. 이 신현확 경제부총리가 남긴 업적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5년 만에 딱 와서
저희 자형 의사를 만나고 제일 처음 이걸 물어봤어요. 이 당뇨병이 심해지면 눈이 썩어요. 손가락 발가락 잘라내야 됩니다. 이 당뇨 때문에 눈이 썩고 손가락 발가락 잘라지지 않도록 약을 먹으려면 약값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봤더니요, 한국에서 12,000원이래요. 우리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약값 12,000원만 내면, 여러분 주변에 당뇨 환자들 있으시죠? 근데 한국에서는 당뇨 때문에 뭐 눈이 멀었다, 손가락 잘라졌다, 썩어 문드러졌다, 봤어요? 12,000원만 내서 약 먹으면요, 당뇨가 완치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눈이 썩진 않아요. 12,000원이면 돼요. 제가 그거 왜 물어봤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어요. 29살짜리 여자분이 당뇨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한인 교포 한 분이 47세였는데요.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러고 쓰러졌어요. 왜 그러니까 이 당뇨균이 내장으로 들어갔어. 내장에서 균이 확 번식해갖고 내장이 썩어서 쓰러지고 하루 만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당뇨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자른 사람을 제가 수십 명 수백 명을 봤어요. 왜?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내시경 검사 한 5만 원? 그죠? 3만 원? 끝나요. 미국은 내시경 검사 하려면 2,000달러. 2,0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0만 원인데요. 미국에 살아보면 거기 물가가 생필품 이런 게 다 싸기 때문에 거기서 2,000불이면 실제로 2,000불로 살 수 있는 돈은 한국으로 치면 1,000만 원쯤 돼요. 내시경 검사하는데 한국은 5만 원, 미국은 1,000만 원. 팔 부러지면, 여러분 팔 부러지는 거 치료받는데 얼마 들어요? 한 50만 원 들까요? 50만 원도 안 들걸요, 그죠? 팔 하나 부러지면. 미국은 팔 부러지면 집을 팔아야 돼요. 억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오바마가 전국민 의료보험 한다, 오바마 케어 한다, 이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됩니다. 그 의료보험 때문에 미국 국민들 맨날 데모하고 뭐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장 싼 값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분이 신현학 총리입니다. 그 당시 신현학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 전 국민 적어도 아픈 사람 치료도 못 받고 죽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는 희한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갖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제일 싸요. 보험만 들으면 팔 부러져도 50만 원이면 돼. 내시경 5만 원이면 돼. 미국에서 팔 부러지면 파산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보험 든 사람은 팔 부러져도 치료를 받죠. 보험료가 말도 못하게 비싸요. 말도 못하게. 한국 보험료보다 글쎄요, 한국처럼 혜택 다 되는 거 받으려면 아마 최소한 20배 30배는 될걸요. 전국민 의료보험 아직도 못합니다. 선진국 미국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돼갖고 1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약을 못 먹어가지고 멀쩡한 29살 젊은 여자가 눈이 막 썩어요. 그걸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전 국민에게 혜택이 제일 많이 가게 하는 이 의료보험 제도 만든 분이 신현학 전 총리입니다. 그러면 그 친일파였던 신현학을 등용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부러움까지 받고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의학 기술을 제일 싸게 전 국민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 그 신현학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걸 죽였어야 되나요? 그분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미국도 못하는 의료보험을, 2015년 현재 미국도 안 되는 의료보험을 1977년에 미국보다도 40년 앞서서 대한민국에 실행하게 만든 그분이 남긴 업적이 과연 그게 일본을 위한 건가요? 그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가 한 짓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누구를 등용했느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흥남 철수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만든 신현학 총리, 이런 분들을 이승만이 저건 친일파가 아니다. 이승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극일파다. 이승만 박사는 좀 일본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지구는 못 사는,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기 때문에 일본보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발달된 일본의 문물과 기술을 배운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친일파라고 욕하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꽤 길어졌어요.